금강산에서는 이산 가족들이 이틀째 상봉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국정원 국정감사장에서는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한 상세 보고도 있었습니다. 국정원에 재직하셨던 분입니다.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국정원에서 국회 정보위에서 공개한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김정은의 고모죠, 고모. 네. 고모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가 생존해 있다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네. 굉장히 건강이 양호하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는데 네. 그만큼 아직 김경희 비서가 북한의 활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활용 가치가 아주 큰데 문제는 김경희가 협조를 안 하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장성택을 처형할 때 김경희가 결사 반대했습니다. 그 김경희는 장성택이 3번 숙청됐는데 3번 다 복권시켜줬어요. 그래서 김경희는 이번에 장성택이 과오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설마 내 조카가 장성택을 죽이랴, 목숨까지 가져가랴. 그래서 이제 결사 반대를 했고 목숨을 구하려 노력을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간 다음부터 결심을 하는 것이 내가 김정은 정권에 절대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잠적을 했죠. 잠적을 했고 또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도대체 김경희가 마음을 돌리지 않으니까 전부 다 정책으로 식민인간을 만듭니다. 모든 공직을 박탈해버리죠. 그래서 작년도 3월 달에 최고위원회 13기 대의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김경희를 완전히 이름을 빼는 바람에 명단에서 빼서 완전히 이제 식민인간 만들어 놨었죠. 그리고 현재 김경희 사망설에 대해서 이걸 만든 사람들이 탈북자들입니다. 국정원에서 끊임없이 김경희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어요.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이 아주 방송에서 그냥 큰 소리 치고 하는 바람에 이제 죽음같이 됐는데 제가 이제 사례를 들면은 2013년도 12월 달에 장성택이 처형됐습니다. 예. 처형되기 한 달쯤 전에 이제 체포됐거든요. 체포된 다음에 잠적이 됐고 그다음에 작년도 6월쯤에서 삼지연 특각이 나타납니다. 특각이 나타나고 그 직전에는 봉화진료소 평양에 있는 고위급 간부들이 가는 봉화진료소에서 진료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예. 작년도 후반부에는 중국을 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치료받으려고. 그다음에 모양상 특각에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금년 봄에도 나타났거든요. 그런 동향이 분명히 있었다.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였다는데 자꾸 탈북자들이 말이죠. 이게 죽었다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왜 그럴까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허위 정보를 유출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내부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걸 듣고 와서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활용하고 싶은데 김정희 전 노동당 비서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협조하지 않고 있다.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김정은 체제가 아직 공고화하지 못하다. 결속력이 약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정은 체제가 제도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완벽할 정도로 완전히 1인 독재 체제를 완성을 했죠. 그 증거가 바로 교과서에 우상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교과서에 무슨 4살 때 요트를 운전해서 프로 선수들은 이겼다는 소리도 나오고 총을 백발백중 쏘던 사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완벽한 권력을 유지했다는 증거거든요. 네. 우상화 자체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상이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리영호 총참모장도 죽이고 고모부도 죽이고 또 금년도에 인민무력부장 국방부 장관인 현영철을 죽였습니다. 이거 아무나 못 죽입니다. 완벽한 권력을 갖지 않으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 자체는 완벽한데 네. 완벽합니다. 완벽한데 다만 왜 그러면 김정은 체제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느냐? 국정원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김일성을 10이라 그러면 김정은은 1이다. 김정은은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네. 하는 바로 그런 얘기들이 뭐냐면은 과거에 김일성 시대에는 또 김정일 시대에는 빨치산 후예들하고 이 최고 수령하고 공동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라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김정일이나 김일성이가 인민들을 갈취해서 돈이 생기든가 하면은 그걸 가지고 벤츠 승용차도 사오고 롤렉스 시계도 주고 꼬냑도 그냥 몇백만 명씩 사가지고 놀아주고 하면서 같이 즐겼습니다. 더군다나 김정일이는 기쁨저도 공유했어요. 물론 제일 이쁜 여자 둘은 지가 데리고 놀고 나머지는 다 분양을 해줬습니다. 근데 김정은이는 안 그렇거든요. 오히려 그 부하들한테 돈을 언제까지 자꾸 조직별로 할당을 줘가지고 조직에서 돈을 상납하지 않으면 문제를 좀 자꾸 이제 하고 더군다나 사소한 잘못 가지고 조라떼든가 현영철이 죽였고 네. 박수를 건성건성 친다 해가지고
고모부 죽이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과함만 가지고도 북한 체제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탈북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스템은 안정화가 됐는데 구성원들의 마음은 아직은 얻지 못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렇다면 그 방증으로서 지금 엘리트층이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국정원에서 보니까 올 들어서만 20명이 탈북을 했다. 네. 그것도 이제 해외 주재원들이 그랬다는 건데 그 중에는 뭐 황병서의 직속 부하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네. 이거는 또 어떤 의미로 저희들이 봐야 될까요? 자, 황병서의 직속 부하가 도망쳤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얘기를 했죠. 근데 북한은 총정치국이든 뭐 통전부든 그다음에 뭐 국방위원회든 아니면 뭐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든 어떤 조직도 국가에서 돈을 주진 않습니다. 그 조직이 벌어서 이권을 가지고 외화벌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유지를 하니까 총정치국에도 외화벌이 사업들이 밖에 나가 있어요. 밖에 나가 있는데 거기에 그 외화벌이 상사의 그 사장 한 사람이 탈북한 것 같습니다. 아마 대외 직책은 편의상 그 별 하나 달아서 소장 달고 있던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탈북했는데 근데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 내부에 대한 깊숙한 비밀은 잘 네, 모르죠. 네. 어찌됐든 조금은 알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탈북을 했고 또 이제 노동당 부부장급들 이거 대단합니다. 당 부부장급들이 몇 명 탈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39호실에서 당 39호실에서 김정은 비자금을 모으는 그런 간부들이 도망을 쳤죠. 한 사람은 나오드카 지사장이고 예. 한 사람은 베이징 지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도망친 게 아니고 북한에 상납할 돈을 전부 다 이게 뭉쳐가지고 한 500만 불씩 가지고 도망쳤는데 국내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부장급이면 우리 직책으로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로 치면은 차관급인데 차관급. 그냥 차관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한 번 공직에 들어가면 평생을 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다고 우리로 치면 한 뭐 글쎄요 그분 차관급이지만 네. 비중은 한 장관 정도로 보는 게 상당한 실세들이 그런 그렇다 사람들이. 그러면 북한 내에서의 어떤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 체제의 균열이 오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친 이유가 아까도 조금 얘기했지만 바로 업무상의 과실이 있으면 그냥 옛날 같으면 그냥 넘어가겠다. 철직시키든가 아니면 잠깐 뭐 아주 심한 경우는 혁명화 교육을 가서 탄광이나 농장 가서 좀 한 몇 년 있다 보면은 다시 불러들일 텐데 지금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과오 가지고도 도망칠 수밖에 없는데 그 북한은 이렇게 탈북자들이 많이 생기는 게 첫 번째 계기가 된 것이 장성택 채용을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게 됩니다. 불안해하는 거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또 계기가 되는 것이 작년 연말에 마원춘 그 국방위 설계국장을 설계를 공항 잘못했다. 공항 잘못 만들었다고 네. 해서 그 숙청을 했죠. 물론 지금 다시 복권시켰지만 네. 그다음에 총참모부 작전국회였던 이영길. 변인선 변인선. 네네. 변인선인을 숙청을 했고 사형을 시켰어요. 그것도 그냥 단순한 얘기입니다. 중국과 외교 관계 군사 외교를 하는데 인물들 다 가르치면 안 된다. 요 말을 하는 바람에 이제 사형을 당했는데 또 그래서 이렇게 변인선이나 마원춘 같은 실세 중에 실세도 숙청하는구나. 나도 잘못하면 죽는다라고 해서 막 도망치게 됐고 또 계기가 된 것이 현영철 이번에 4월 30일 날 인민무력장을 죽이면서 뭐 대거 도망치게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김정은이가 공포 통치를 통해 가지고 체제를 어떻게 유지해 보려고 이제 하는 바람에 그게 그 반작용으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체제에 대한 불안, 내 목숨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어제 사실 이제 국정원이 여러 가지 이제 보고를 한 내용 중에 이제 관심이 끄는 것이 핵 소형화, 북한이 기술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녁 때도 그걸 좀 번복을 했어요. 핵 기술이 있다 이렇게 좀 번복을 했는데 좀 혼란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아마 전달하는 물론 답변하는 분도 조금 이제 정확히 말씀 못 하신 것 같고 전달하는 사람이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 한민국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한미 연합사령관 스케페로티도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벌써 국정원도 이 업무 협조를 통해서 정확히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노동미사일 정도에 실을 수 있는 소형화 경량화 수준은 됐으나 다만 북한이 이번에
당창을 행사 때 가져가 놓았던 핵배낭을 가져 놓았지 않습니까? 예, 예. 핵배낭을 만들 만한 실력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마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핵배낭을 만들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70파운드, 약 30한 2, 3kg 정도까지 소용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나라들이 비록 5대 강국 다른 나라를 하더라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가 핵배낭 만든다면 150kg에서 200kg 정도 나갑니다. 지구 날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배에다 이렇게 쉽게 걸어다닐 만한 핵배낭을 만들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국정원에서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소형화 능력이 없다 이런 쪽으로 이제 와전된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사실 뭐 핵배낭 정도가 만약에 될 기술이 있다 그러면은 뭐 탄두에다 장착하는 거는 뭐 정말 식은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난번에 봤던 그 300mm 방사포에도 얼마든지 실을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더군다나 북한이 자랑하는 주체포라는 170mm 자주포에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사건이 심각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것으로 봐야 된다. 그 단계에 가려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아마 10여 년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충분히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네.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이버전, 북한이 이제 굉장히 사이버전에 지금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청와대도 또 뭐 국회도 또 일부가 이렇게 침입을 받았다, 뭐 시도를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까지로 저희들이 봐야 될까요? 일단 이번에 밝혀진 것이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이제 해킹당했고, 그다음에 군 장설 출신 국방위원회 위원이 이제 해킹당했어요. 네네. 그다음에 뭐 길정우 의원도 맨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전부 다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또 이 국정감사도 있고 해서 네. 상당히 그 많은 자료들을 확보를 했는데 그 자료가 일부 유출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네. 그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누출된 기밀의 대응책이라는 것은 예. 거기 나온 자료와 다른 쪽으로 작전 계획을 변경하든가 아니면 우리 국방력 증강 계획 같은 것들을 전부 수정을 못합니다. 그러나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북한이 그대로 우리 전략을 아는데 우리가 그걸 바꾸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또 의구심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떤 사이버 해킹이 있을 때 대부분 이게 북한 소행이다. 네. 라고 이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또 일부 시민들은 왜 밝히지 못하는 걸 북한 쪽으로만 하느냐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해야 될까요? 자, 해킹을 하려면 일단 자기는 인터넷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터넷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 IP 주소가 있습니다. 예. IP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에 그 앞자리 번호에 총 10자리면은 그중에 7자리가 북한이 전형적으로 쓰는 그 주소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북한이 알 텐데 대부분 이제 중국을 경유를 해서 뭐 들어온다는 것이 이제 중국뿐만 아니고 예. 제3국 4국을 계속해서 서너 개 나라를 돌아와도 예. 결국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추정하면은 그것이 해외에 나와 있는 그 심양에 있는 네. 북한의 통전부, 예. 통전부 사이버전 인원들이 했다는 게 뭐 드러나고 이렇게 경유를 하고 해도 찾아냅니다. 경유를 해도 처음에 시발점을 찾을 수가 예, 있다. 근데 그 시발점이 대부분은 북한이라는 얘기군요. IP가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이 해킹을 하려면 우리도 지난번에 해킹 프로그램 샀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도 바로 해킹 프로그램을 씁니다. 북한이 쓰는 해킹 프로그램이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농협 해킹했다든가 이 방송국 해킹했던 그 프로그램하고 거의 원천 코드가 같은 수법을 쓰기 때문에 이것이 지문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건 북한 수법이 맞다라고 이제 우리가 북한이라고 소행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제 주요 이제 기관들의 대비 태세는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이게 이제 이번에도 드러났지만 청와대가 북한이 해킹하려다 해킹 못했습니다.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도 해킹을 얼마나 하려다 못한 것이 바로 국정원의 그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네네. 해킹이 들어오면 동시에 압니다. 동시에 알고 바로 방어 조치에 들어갑니다. 방어 조치에 들어가서 우리가 오히려 역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못 견디고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해킹을 못하는 것인데 이번에 국회는 국정원의 방어 기관이 아닙니다. 행정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요청을 했으면 했을 겁니다.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고 또 이제 문제는 지난번에 클린턴 전 미국의 국무장관이 예. 국무장관 재임 기간 중에 개인 메일을 써서 해킹을 당했죠.
그것 때문에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니 그래서 논란이 컸죠. 굉장히 예. 그 시끄럽습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나라 이 요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개인미를 쓰니까 해킹당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가 쓸 수 있는 메일을 공식 메일을 만들고 예. 그 메일에 대해서 국정원에 해킹 방어책을 요구하면은 네. 국정원이 그건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딱 보고 해킹이 들어오면 바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쪽에서 피해를 입으니까 네. 공격이 못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해달라 요청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국정원에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이 자기들 이메일을 본다 그래서 네네네. 그러는 건데 예. 사실 그런 일반인들 그런 메일 정도를 보는 거는 어지간한 대학생도 해킹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그것 볼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 그럼요. 그것 때문에 국가기관에다가 그 방어를 요청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보완을 해봐야 될 부분이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어제 또 나왔던 내용 중에 IS에 관련된 외국인들이 폭탄 제조 원료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적발했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테러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지 않습니까? 좀 우리하고는 좀 먼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제적인 테러 위협, 이제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 9월 28일 날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국제 평화를 위해서 우리 역할을 더 하겠다. 유엔 평화유지권에 우리 군대를 많이 파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분쟁 지역에 많은 개입을 하겠다는 뜻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라크 전에도 파병을 했었고, 아프간에서도 파병을 했었고, 레반에도 이제 파병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테러 단체가 우리나라를 자기네 이슬람 세력을 확장하는데 장연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제 우리한테 테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5명의 IS 요원이 우리 국내에다가 폭탄 원료를 반입하려다가 이제 미리 적발돼서 네. 추방될 게 망정이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폭탄 원료를 가지고 들어왔으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가장 번화한 서울 지역에다가 차량으로 해서 폭탄 테러를 했으면 막 수백 명이 사상당하는 그런 참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기관도 협조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걸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